네, 어제 한국은행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이러면서 용기 있는 평가였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그리고 부동산 투기 여기에 가계부채 외자 이탈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 역시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코너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혹시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제 당장 인하가 될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런 표현들이 언론에서 전격이다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전격이라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쓰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작년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부분, 시청자분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하늘의 그 본래 목적이 물가 안정, 고용 창출, 그다음에 고용 창출에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주열 총재께서 대내 불균형 시정이라는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 이런 것보다는 한국의 제1선 목표로 생각한다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네.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하는 쪽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격이라는 용어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금리 인상은 대체로 좀 빠르면 8월이지 않느냐. 근데 사실상 이것을 앞당기다 보니까 전격이라는 의미가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알고 됐습니다. 이를 우리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점에서 보면 시청자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돼 있다는 건 다 느끼실 겁니다. 아마 미중 마찰 장기화 문제, 일본 수출 통제 문제, 그리고 통화정책이라는 건 일본의 수출 통제가 7월 1일이지만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것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9개월 정도 시차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금리는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미중 마찰이든가 일본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는 요즘 시청자분께서 많이 드시는 세계 가치 사슬 문제 한번 제일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내 문화, 기업 간 무역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가치 사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국과처럼 대외 환경 의존하고 수출에 지향적인 국가일수록 타격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금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 쪽은 국민의 좀 세금이라든가 하는 게 이가 걷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정작 민간에 있어서는 소비가 좀 감소한다든가 특히 지속 가능한 기반에 대해서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든가 해서 이게 금리라는 변수를 전제하지 않았습니다는 대체로 공공 사이드에서 공공 지출을 증대시키는데 민간이 오히려 거꾸로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민간의 수요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공 수요와 민간 수요를 합치면 이게 총 이렇게 수요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공공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민간이 떨어지니까 이걸 구축 효과, 크로우딩 아웃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물론 금리라는 변수는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유형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이제 한국 경제를 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도 많이 공감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이 시장에 미리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대내적으로 좀 어려울 때는 안정자산 시구 심리가 강해지면서 채권 수요고 특히 외국인들이 채권을 많이 수요하다 보니까 채권의 부분에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시장 금리는 떨어져서 이미 정책 금리, 기준 금리 밑에 시장 금리가 노는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거거든요. 이미 시장에서도 시청자분의 그러한 이런 경기가 안 좋은 것을 반영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어제 한은에서는 지금 정형외과 말씀하시고 또 언론에서 전격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금리를 조기에 앞당겨야 되는 이런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말씀하신 대로 전격적으로 인하한 데에는 물론 글로벌적인 기조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대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경기가 안 좋은 게 가장 큰 거죠. 네. 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경기가 안 좋은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 안정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물가가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장률까지 떨어지다 이렇게 보니까 네. 결국 일선 목표에 한국에 갖고 있는 본래 창립 목표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도 일선 목표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지금의 최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 통화정책은 선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4죠. 근데 이제 미국식 방식으로 국제기준 방식으로 고치면 이게 마이너스 1.6%니까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죠. 그래서 네. 우리가 비교 가능한 국가를 이렇게 따진다면 세계에서도 가장 이렇게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외 환경 탓이냐, 대내 환경 탓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1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 우리가 똑같은 기준은 3.1%.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6.4%, 일본도 2.4%, 5%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대외 환경 탓만이시냐 이렇게 미중 간 마찰의 당사국도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대외 환경 탓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내부적 요인이 좀 컸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그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내부적 시차로 이렇게 큰다면 지속 가능한 문제에 있어서는 2분기의 성장이 개선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회의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제 금리를 인하함과 함께 우리 성장률이 낮춘 수준을 한번 수정 전망을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이걸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이 종전 4월치입니다. 이건 종전 4월치에 2.5%에서 2.2%로 분기 성장률 한 분기에 0.3%포인트 낮춘 거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올해 4월에 2.5%인데 2.2%. 이게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트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하락하는 속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물가는 1% 이미 낮은 상태에서 0.3%포인트 정도 0.7%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장률과 물가를 한 분기에 0.3%포인트 크게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이 디플레 취약 지수 가지고 디플레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고 뭐든지 경기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네. 보면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준 디플레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엄격한 의미의 디플레 상황은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가 상승이 플러스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는 이게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디플레라는 것은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건 현상인데 물가가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준디플로 콰이자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디플레 상황은 인플레 상황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 의도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라든가 설비 투자 증가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경기 회복 효과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표를 경제 활력 지표를 한번 봤습니다. 네. 시청자분을 위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통화 승수라든가 통화 유통속도라든가 예금의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계 작성률로 거의 낮은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가장 최저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어쨌거나 한국은행의 반발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도 또 일부 그 민간 예측기관도 디플레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설비 투자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전망치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하지 않았습니다는 대외적으로 한국은행 전망치에서 해외 시각 평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이 설비 투자입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네. 근데 설비 투자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 0.3%에서 여기 마이너스 5.5%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0.3, 이게 4월달 전망인데 네. 마이너스 5.5%. 분기에 그래도 설비 투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이너스 5.5%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요. 지금 이제 제대로 나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게 설비 투자가 이렇게 감소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해서 잠재 성장, 우리 체력에 해당되는 잠재 성장 기반이 약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론, 실현 여부가 위기론이 돼서 소위 디플레라든가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의 레이 서머스 교수가 얘기했던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에서 네. 우리는 얘기로는 구조적 장기 침체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됐다. 지금 이제 이 금통위원 분 중에서 아까 우리 네. 그 김 PD께서 경제 감각이 좋으신지 이거 조동철 교수님을 비춰줬어요. 네. 저쪽에 이제 안경 끼신 처음에 나오신 분요. 이분이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금리를 좀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조동철 교수님 속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성장률이 또 낮춰졌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도 역시나 우려감을 표하고 있고 경제 지표도 역시나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경제는 이렇게 이 정부보다도 모든 경제 정책은 국민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전에 한번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는 방송을 이거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러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자리에 나가면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은행 국장급 이상의 제가 강의해 드렸을 때 그런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통화정책을 강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간부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미국 경쟁이 좋습니까? 한국 경쟁이 좋습니까? 하는 측에 네. 대부분 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 경쟁이 좋다. 다들 뭐 그렇게 하시죠. 근데 왜 미국 경제는 좋은데 한국보다 좋은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근데 우리는 경기가 미국 거보다 훨씬 안 좋은데 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론을 이렇게 가져가시느냐. 뭐 네. 금리 인하까지 이게 부탁드리지 않는다. 근데 금리 인하까지 최근까지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방송을 하시는 시청자분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경제 지표가 사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빨리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제 지표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해서 이런 새로운 조짐이 나왔으면 통화정책의 여건을 형성할 때 이게 빨리 전파를 해서 국민 보편적 여건을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뭐냐? 이런 상년필이 나왔을 때는 이게 통화정책에 반영할 만큼 여건이 형성됐을 때는 서로가 연결되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진전이 돼서 경제지표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지표가 지표는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는 자, 경제지표가 좋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표, 경제지표를 이렇게 작성할 때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앞서 나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가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경기에서 불안감을 느낀다. 시장이 불안하다 하면 경제지표 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내린다 하는 좀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프레임 이펙트다라는 표현을 엄마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는 좋은데 왜 국민들은 경기 어렵게 느끼느냐 하는 네. 이런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시각인데요. 그런 쪽이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일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틀에서 왜 지표는 좋은데 왜 국민들은 위기라 그러느냐, 왜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측으로서 이분법적 사학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표보다도 체감 경기가 특히 우리가 이렇게 금리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중하위 계층에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감 경기를 얘기할 때 일반적 그 경제론에 나오는 이렇게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소득 수잔을 뺀 것, 이게 신경제 지표라는데 자막이 한번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일전에 한번 비춰졌습니다는 최근에 신경제 지표라 해서 신경제 고통 지수라 해서 인플레 올라가면 고통이 증가하겠죠. 네. 실업이 증가하면 고통이 증가하겠죠. 경제 성장이 높으면 고통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감 경기를 할 때 가장 대표 지수인데요. 이것도 실업률과 인플레가 이런 것은 느끼지 못하는 지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국경제TV가 이렇게 제안해서 서민 고통지수다. 중하위 계층들,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느끼는 소위 Ordinary People Misery Index다 해서 OPMI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지표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주부님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주부 물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실업률, 요게 이제 특별히 얘기한다면 여기 자막에 정해서 청년 실업률, 그다음에 공실률,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중하위계층들은 소상공인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네.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의 공실률, 그리고 지금 이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자. 네. 그리고 각종 세금도 이제 여기 빠지고 있으면 세금 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에 그 소득, 손내소득, 손해소득 이렇게 해서 사실 뺀 거거든요. 네. 이 지표를 이렇게 볼 때는 외환위기보다 우리가 경제고통지수, 서민고통지수가 높다 보니까 체감 경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청자분도 다 공감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다른 목적도 이렇게 있긴 합니다는 또 그런 목적들에 의해서 작년에 금리를 올렸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표도 안 좋고 그다음에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을 좀 해서 여러 가지 그 전격이라는 표현이 날 만큼 금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금리 인하 발표가 난 이후에 그래도 증시는 여기에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한 흐름이었고, 사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전격 인하함에 따라서 경기가 정말로 좋아질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금리를 좀 전격 내렸다 하면 주가가 올라갔어야죠.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생각만큼은 근데 어제의 그 대외 내외적인 이렇게 변수를 볼 때는 항상 네. 금리가 내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일 보복 문제, 그다음 미중 마찰 문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중 마찰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각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첫날 반응이 그렇게 주가에 국내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했다 하는데요. 네. 이게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지금 당장 하면 사실 9개월 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인과관계 테스팅 보면. 그래서 좀 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안 내린 것보다 내린 게 좋았다. 그래서 일단 이 인하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용기 있는 결단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를 내렸다고 경기 부양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감세라든가 공급주의 문제, 다른 경기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한번 같이 봐야 되거든요. 금리를 덜컥 내렸다. 경기 부양 효과가 하면 다른 쪽에 경기 부양 효과 수단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경기 부양 수단을 같이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는 각도에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보다는 크냐 적으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대체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소위 케인즈언의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이렇게 정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종전보다 효과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폐쇄 경제 체제가 아니고 세계가 열려져 있거든요. 플랫폼에서 수요 기반은 전체적으로 열려져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주도하는 국가, 이게 세계가 하나일 때는 세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금리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는 한국처럼 이렇게 스몰 이코노미니까 이런 국가는 금리 인하 하더라도 뉴스 효과 때문에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그렇게 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승수 효과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미국 것처럼 이런 국가는 금리 인하의 금리 인하의 이렇게 효과를 거의 본다면 좀 비교적 큰데 한국 같은 이런 국가는 금리 인하의 이렇게 효과가 적은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금리를 내린 것은 잘 내리긴 했습니다는 네. 사실 늦은 감이 있어서 잘 내리긴 했습니다는 사실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경기 부양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이렇게 일단은 금리 인하 지금 했습니다는 그래서 우리 정책 금리가 1.75에서 1.5% 됐습니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야죠. 대체로 보면 우리의 그렇게 여러 개 적정 금리를 따지는 걸 보면 물가가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적정 금리를 따진다면 우리 적정 금리를 따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테일러 준칙 보다는 이게 수정된 테일러 준칙으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다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진다면 한 1%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번에 내려서 1.5%라면 한 2단계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겠다 해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전문가들께서도 이렇게 8월이니 또 연내 2차례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해서 시청자분도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수요 기반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가 추경 편성이 있는 총수요 진정책만큼 효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측에서 공급 측이 중요한데요. 공급 측의 핵심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을 뛰어놀게 한다든가 그러면 기업이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상태에서는 느끼게끔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 바라는 사항이 뭐냐 하면 세금 문제거든요. 법인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한국 기업도 몰려가고 그다음에 자국 기업도 해 나왔던 것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법인세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35%에서 21%로 대폭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기업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자 법인세가 35에서 21% 떨어졌다 하면 그 국가로 안 갈 국가가 없죠.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총수 진작장과 함께 감세라든가 규제 하나 같은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고칠 수 있는 특히 기업들의 의욕을 고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실 정책들이 좀 이렇게 동반해서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모든 정책이 그랬습니다만 사실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잖아요.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는 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든지 정책이란 양면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오면 부정적 효과가 적게 나오는 거고요. 긍정적 효과가 적게 나오면 부정적 효과는 크게 나온다. 이렇게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한 목적은 지금 금리를 인하했을 때 우려됐던 사항이 바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려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작년에 이렇게 우리 경기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했던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이렇게 정책 금리가 2.5%인데 그건 12월 달에 올릴 때는 2.5%죠. 근데 이제 11월 달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때에도 그때는 상당률 2.25%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금리를 올리기 전에 1.5%였죠. 네. 그러면 0.75%포인트의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죠. 작년 3월 이후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금통위원께서 자 이렇게 되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됐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외자 이탈이 되지 않느냐. 외자 이탈이 되면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정이 된다 하는 네. 측면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 목적에 대내 불균형이라는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표현해서 사실 우리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사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왔죠. 추세적으로. 네. 일벌 이렇게 보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외자 이탈 문제, 금리 역전에 따른 외자 이탈 문제는 우리가 비상금만 충분히 갖고 있으면 사실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올해 모습에서 또 어제 금리를 내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은 계속 들어왔죠. 이런 것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자 이탈 문제는 금리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석동 전 금리위원장께서 아주 훌륭한 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냐 또 여러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느냐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측면 당장 추진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론이 아니라 가장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는데요. 이분께서 연구한 이렇게 그 자료를 보면 또 다른 학자들도 그렇거든요. 외자 이탈 문제는 비상금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비상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실 안심이 돼서 대출을 준 사람이 그렇게 회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로 같이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가 좀 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외환 보유가 아주 풍족하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과 역전되고 이번에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과의 그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조만간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내릴 때는 다시 네. 이렇게 격차가 종전 수준으로 돌아가겠습니다는 당장은 이제 금리 차가 더 역전되는 거죠. 그래도 외자 이탈 문제는 어제 첫날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습니다는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가 외환 보유가 풍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오여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외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신흥국의 전략가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흥국도 미국의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외자 이탈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국가들은 금리를 올렸거든요. 자국의 경제 없이. 근데 경기가 더 침체됐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는데 기초 체력이 약화되면 사실 자금 이탈은 더 빨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죠. 네. 경제 기본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사례를 볼 때는 사실 자국의 경제 여건의 값이 외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덜컥 올린 것이 경기를 더 침체시키고 이것이 외자 이탈을 더 많이 발생했다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가 이번에 역전됐다 해서 우리의 외자 이탈이 돼서 금융시장이 많이 어려질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은 그렇게 크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왜냐? 외환보유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사안 중에 하나가 특히나 요즘 위험 수위를 상당히 많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사안인데요. 가계부채 역시나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가계부채 사실 많죠. 절대 규모가 많죠. 네. 1,500조가 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금리가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가계부채가 1,500조 넘긴 했습니다는 대부분 다 담보입니다. 은행이 담보 잡아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가계부채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규모가 많긴 하지만 물론 이것도 우려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질적인 문제가 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중하위 계층들이 가계빚이 많은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작년에 가계빚을 절대 규모를 작게 해서 금리를 올리면 있는 사람들은 자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려 해도 1.5에서 1.7 올리도 그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 대비해서 가계빚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자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조금 증가하면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은행들 담보 안 잡아주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부담에서 사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부담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은행보다 이렇게 좀 고금리를 되는 국가에, 왜냐하면 당장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높아진. 그래서 그쪽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중하위 계층들의 이렇게 이자 부담 증가해서 경제 고통 지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IMF에서 그렇게 전망하는데, 물론 IMF가 전부 그렇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IMF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라서 한국의 가계빚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것들은 중하위 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인에서는 상당 부분 숨통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질적으로 악화되는 부분.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예금 금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예금 금리를 내리면 아마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코스트의 금리이기 때문에 그냥 금리를 하더라도 속속들이 30분 단위에서 예금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중하위 계층들 어렵게 저축하는 상태에서 오면 더 소득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가계빚의 이자 문제일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는 이 수익금리에 해당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빨리 떨어져야 사실 가계빚의 질적으로 악화되는 중하위 계층들의 숨통을 터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부가 금리를 내렸는데 은행들은 자기네 예대 마진폭 생각해서 대출금리 내리는데 이렇게 주절 하면 이렇게 사실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렇게 질적으로 악화되는 이런 중하위 계층들,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지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종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사의 표명을 하셨습니다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번에 금리를 내릴 때 대출금리가 내릴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좀 반드시, 또 도덕적, 모러스에이션 같은 도덕적 설득을 좀 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계획해서 지금 제발 좀 중하위 계층들의 대출금리 이걸 떠들어서 이자라든가 이런 쪽에 또 이 사채업자라든가 제2금융권에 내몰리는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에 따라서 부동산과 또 증시는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작년에 금리를 좀 이렇게 올릴 때 시중 부동 자금이 많아졌다. 그래서 무슨 국토부 이렇게 해서 강남에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시중 부동 자금이 많아졌다. 왜 시중 부동 자금이 많아졌냐?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도 대내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강남이라든가 집값 잡기 위해서는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야 되는데 한은이 금리를 안 올려서 그렇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요, 시중 부동자금은 금리가 낮은 수준도 원인이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자기의 벽장 속에 가두고 대부분 다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증권사의 CM이라든가 하는 이런 쪽에 대기성 자금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시중부동자금입니다. 그러면 시중부동자금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안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벽장 속에 하는 호딩머니, 퇴장머니가 많고 그다음에 벽장 속에 가두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자는 싸더라도 요금을 예금과 대기성 자금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게 시중 부동 자금을 줄이는데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경기가 어려울 땐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부동산이라든가 특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철철 좀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심리가 좀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측면 여부와 관계없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람의 심리 개선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 재테크에서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서 특히 이렇게 지방 부동산이 지금 아주 침체돼 있거든요. 거기에 좀 이렇게 소위 그 파인튜닝 하는 정책이라면 지방 부동산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정책. 네. 예? 그래서 중시도 이렇게 되면 기업 자금 조달 안 되고 우리 국민들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시는 좀 적절하게 좀 이렇게 좀 올려주면 좀 심리 상태가 개선돼서 똑같이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악화되더라도 기대가 있으면 체감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다른 정책으로도 좀 정부가 부동산 좀 올리고 특히 지방 부동산 좀 올리고 그다음에 증시를 좀 철저하게 이렇게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또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간단히 이렇게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머큐리 요인, 요거 좀 전문 용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하면 좀 이렇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요거 이제 간단히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머큐리 요인과 마스 요인인데요. 네. 우리는 머큐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게 머큐리는 경기 요인과 외화 수급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 요인은 우리는 외환 정책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개입하면 환율 조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스 요인에서는 경기 요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경기가 좀 얹었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죠.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죠. 근데 수급 요인으로 보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 많고 그래가지고 하락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피볼 레이트 1,100원에 상하 100원에 갇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금리 차가 이렇게 변화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머큐리 요인 측면에서 경기 요인과 그다음에 외화 수급적인 요인이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하면 외자 이탈돼서 환율이 급등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갖고 있는데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지극히 안정적인 움직임,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환율이 이렇게 그렇게 크게 급등하는 소지는 이렇게 적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기 짚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